assurance.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화요일 4부 정면 맞수다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신데 제가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병민 전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정치평론가협회 배정호 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배정호입니다. 예, 민정수석실 이제 부활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민심에 과연 부합하는 일인지 부담감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난 영수회담에서도 얘기를 꺼냈던 것 같고,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민정수석실을 부활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쭉 얘기를 했죠. 핵심은 날것의 민심을 청취하겠다가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과연 그 역할을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해낼지 여기에 대한 향후 방향성들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이제 결국 검사 출신에 관한 등용 등이 이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 배정호 회장. 제가 볼 때는 뭐 4월 10일 총선 민심하고는 좀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민심을 좀 제대로 들어라라는 것이 이제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민심을 들으려면은 제가 볼 때는 시민사회 수석실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이제 민정수석을 부활했단 말이에요. 근데 민정수석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폐지하겠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대통령 되니까 폐지를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민정수석실이 결국은 사정기관들을 장악을 해가지고 민심을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한다. 정적을 탄압하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본인이 민정수석실을 폐지를 했는데, 지금 정반대 다시 이제 민정수석실을 부활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민정수석실의 주요 기능 결국 이제 사정기관들을 결국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위기 상황이 닥친 것이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또 뭐 검찰 또 조직이 또 동의한다라든지 또 레임덕이 우려가 되면서 당장 행정부도 장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 이제 민정수석실을 부활을 시켜서 이런 것들 다 잡겠다는데,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민심이 제대로 전달이 좀 안 될 것이다. 왜곡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은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좀 이런 우려가 듭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민심 청취를 위해서 수석을 이제 임명을 했다는 건데, 민심을 좀 듣기 위해서는 꼭 검찰은 아니어도 되지 않나, 이런 목소리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에 또 뭐 부활을 시켜가지고 초대 민정수석 이분이 또 검사장 출신 아닙니까? 지금 이제 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우병우 시즌 2로 가느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뭐 일단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죠. 근데 지금 이제 기자회견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 보세요? 기자회견을 좀 자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주년에 맞춰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꽤 오랜만에 하는 기자회견이죠. 특히 총선 3패 이후에 있는 회견이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있던 기자들의 물음이 많을 겁니다. 이걸 있는 그대로 소화해서 답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소통의 방점을 찍고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만큼 솔직하고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통령의 변화된 답변들, 태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애당초 용산 대통령실로 청와대를 나와서 이전했을 때 초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각 층마다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겠다는 것도 있고, 출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후보 시절에도 김치찌개 끓이면서 기자들과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답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한 번으로 아마 기자회견 자리에 다 답변 못할 겁니다. 또 끝나고 나면 미흡했다고 얘기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근데 이번 것으로 끝나고 또 내년에 하게 되는 긴 텀의 기자회견이 아니라 오늘 민정수석을 소개하는 과정에서도 바로 즉석에서 묻고 답하는 과정들을 보여줬잖아요. 이런 방식의 조금 더 적극적인 속과 기자회견 행보들을 좀 연속성 있게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주문은 뭐 도어 스태핑 같은 거요?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던 이유는 이런 거죠. 국가의 중요한 의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꼭 물어야 되는 외교, 안보, 경제, 지금으로 치면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의대 증원에 관련된 이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도어 스태핑으로 매일 묵게 되면 이제 발제라는 많은 기자들 입장에서는 가십성 성격이 짙은 정치 이슈에만 조금 집중해서 그 문제를 묻고 대통령의 답변이 나오는 그 뉴스 중심으로 생산이 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국가 의제들은 묻히게 된다고 하는 단점들을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하는 도어 스태핑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시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의제들은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언제든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저는 그 국가의 핵심 현안 의제들이 있을 때마다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지율 올라갈까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무슨 내용을 담느냐. 이번 이제 기자회견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하면은 이제 2년 만에 지금 두 번째 하거든요. 이거 자체가 비정상이죠. 그럼 이제 기자회견 한마디로 싫어하는 그런 대통령인데 왜 하느냐. 4월 10일 총선에서 참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근데 위기를 탈출하려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 자화자찬해버린다든지 자신의 국정 운영 방향이 맞다. 국민들이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더 위기를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몇 가지를 좀 요구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2년 만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년까지는 안 되고요. 네, 두 달에 한 번. 100 며칠 만에 아직 하는 취임한 거죠. 지 저 같으면 2년이 안 지금 됐습니다. 위기 상황이니까 예. 매달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힘들죠. 매달. 그럼 준비해야죠. 국정을 뭐 대충 쏘지 마시면서 뭐 유튜브 보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고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100일 취임 기자회견 때 보니까 한 30분 하고 12명의 기자 질문 받았더라고요. 이번에는 거의 무제한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기자들이 질문 안 할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좀 국민들이 듣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최상병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입장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전향적인 방향을 좀 나타내줘야지 뭐 할 필요 뭐 있느냐 검찰 수사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얘기 그리고 국정 운영 기조를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제2의 6.29 선언 같은 그런 파격적인 선언이 나와야 된다. 구체적으로 뭐 여러 언론에서도 얘기하지만은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같은 그리고 또 뭐 연정 같은 이런 좀 파격적인 선언이 나와야만이 추락하고 있는 지지율을 막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기자회견 하면은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다. 더 떨어지면 20%도 무너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어휴, 그러면 그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죠. 아니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이 배 특검 전국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근데 특검 전국이 이어지게 된다는 건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특검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그동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검찰을 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민주당이 강경파 목소리를 듣게 되면 검사 탄핵도 아무렇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검찰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들을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그 시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어떻게 지금 보세요?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수사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수사 안 들어갔고요. 수사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를 한 건데 그것도 죄송합니다. 지금 명품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니에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지금 뭐 서울중앙지검장이 뭐 수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비치니까 지금 갈등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일단 명품백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이 지난해 9월에 벌어졌고 그리고 보도는 지난해 11월에 이루어졌고 고발장은 12월에 지난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그러면은 진직했어야지. 5달 지나서 신속하게 지금 수사하라고 지시를 검찰총장이 내렸는데 진정성은 없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저는 3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역시 특검 방탄. 왜냐하면 이제 특검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 지켜보고 하자라는 것이 지금 여권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 제가 볼 땐 대응 논리를 갖추기 위해서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검찰 내부에서 상당히 동요가 심하다. 이렇게 가면은 검찰 조직이 다 망한다. 그래서 FM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다스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용산과의 갈등설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이 갈등설을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뭐 진실은 검찰총장이 아시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이유가 다 담겨 있어가지고 검찰총장이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2부에서 출연하셨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는 윤석열 정권이 이미 레임덕에 들어갔다. 그 검찰도 드디어 레임덕에 종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민주당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는 검찰 조직 이원석 총장이 이끌고 있는 검찰 조직과 용산 간의 분화 현상, 내부 갈등이 있다. 그리고 하나는 약속 대련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두 개가 같이 공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을 하려면 한 가지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약속 대련이어서 말 그대로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니까 특검을 회피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거 좀 지켜보자라고 한다면 서로 합을 맞춰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서로 간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는 없는 것이겠죠. 만약에 갈등설의 기초에서 검찰이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면 이건 약속 대련이랑 거리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막 다 같이 얘기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는 검찰 조직이 그렇게 단순하게 짜맞힌 듯이 1 더하기 1처럼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도 살아있는 생물이지만 검찰 조직도 저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인다고 보거든요. 총선 전 같은 경우 수사에 미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검 문제는 또 총선 직전에 맞춰서 민주당이 진행했던 측면이 있는 터라 이걸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면 총선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나서기 어려웠던 측면들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총선 이후 국민들의 민심이 일정 부분 확인이 됐고 또 특검 정국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서 검찰이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과정도 아니거든요. 현재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만약에 조사를 하게 되면 소환 조사를 할지 서면 조사를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여론들이 출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국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발언이 뭐 논리적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는 갈등설에 상당히 좀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민정수석실 부활된 것도요. 결국 이제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갈등설이 실존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갈등설이 실존한다면은 약속 대련도 저는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피차 간의 갈등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율을 하면은 양쪽이 합의되는 과정에서 약속 대련 정도로 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보면 이제 답이 나올 텐데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냥 뭐 명품백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배우자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까 결국은 뭐 소환 조사 안 하고 서면 조사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과연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 소환 조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환 조사해서 수사를 할 건지 그리고 명품백 같은 경우도 소환 조사해서 수사를 할 건지 그리고 또 어떤 결과를 내놓을 건지에 따라서 검찰 수사의 의지 그리고 진정성을 그때 가서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 그 약속 대련이 저는 사실 지난번에 처음 들었어요. 그저 한동훈 위원장하고 그 대통령하고의 어떤 그런 갈등 가능성 할 때 이준석 아마 전 대표,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민주당 얘기도 잠깐만 하죠. 연임할 거라고 봅니까 이재명 대표? 어떻게 보세요? 하죠. 할 거라고 봅니다. 해요.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물어본 사람이 당혹스러워요. 박지원 원내대표를 설마 단독 추대할까 했는데 하잖아요.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어떤 왜 그렇게 연임을 본인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방식대로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박찬대 원내대표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죠. 원내대표로 단독 추대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이재명이 민주당 강화한다. 이재명의 독주체제가 강화된다. 독주를 넘어 독재라는 표현까지 받게 되는데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요. 이 과정에서 한 단계 더 넘어서 했던 얘기가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를지라도 당론 정해지면 따라야 된다. 다른 목소리 내지 말라.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지난해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 있었던 이탈표의 상황들을 면밀히 봤을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 원내대표 그리고 당대표의 권한까지 그대로 대통령 선거에 이르는 과정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겠다라고 하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의지가 알 수는 없지만 결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연임 문제는 뭐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기정사실화 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상하게 얘기한 게 아니네요. 배 회장님은 한술 더 뜨시네요. 네? 아니 뭐 그리고요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대권 플랜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이제 대권 플랜과 관련해서도 지금 본인이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보다 당분간 국정의 주도권을 더 다잡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연임은 지금 기정사실화 돼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뭐 사실상 추대로 끝난 찬반 투표로 끝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첫째 이 부분은 아무도 도전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뭐 도전을 하려고 했던 분들은 많이 있죠. 아니 도전을 하려고만 했지 안 했잖아요. 네, 물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사실 이철규 단독 추대 갔는데 본인이 이제 출마를 안 하고 나머지 분이 나온 이런 상황하고 사실은 거의 맞물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를 사실상 단독으로 추대 찬반 투표로 끝난 것도 결국은 4월 10일 총선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참패했다면 그렇게 못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참패했는데도 이철규 의원을 단독으로 추대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지금 황교안 비대위원장이 이제 6월 말은 좀 힘들 것 같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은 이게 집단 지도 체제냐 단일 지도 체제냐 50대 50이냐 여론조사 당원 비율이 50대 50이냐 7대 3이냐 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결론날 것 같으세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아마 구성해야 될 거고요. 그 전에 이제 비대위원들을 다 선임해서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 첫 번째 해야 되는 여론조사 그 민심 비율을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 지금처럼 당신 100% 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당내에서도 총선 참패 이후 변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일정 부분 여론조사 비중을 높여서 민심 비중은 당연히 가져갈 거라 보고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집단 지도 체제로 가게 되는 순간 국민의힘 지도부 굉장히 형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각자가 전혀 다른 목소리를 경쟁하던 사람들이 여기 하나의 지도부를 구성한다는 건 사실상 지난달에 실패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예. 지금 뭐 유승민 의원 등 다양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전대회를 빨리 결정을 짓고 다양한 목소리를 이번 전당대회에 녹여내서 좀 침체에 빠진 국민의힘 흥행 분위기를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좀 변화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살려면 변화해야 됩니다. 비상 처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원 100%는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집단 지도 체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또 다양한 새로운 주자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변화가 꼭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왜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70의 노정객에 은퇴한 분이거든요. 그럼 왜 이분을 데려왔을까? 결국 윤심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저는 데려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너무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민 전 최고위원 그리고 한국정치평론가협회